오늘은 이 영화 허슬러 관련된 소송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레이디 용심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2019년도 개봉한 영화 허슬러 보신 분 계세요? 오늘은 이 영화 허슬러 관련된 소송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간략하게 영화에 대한 소개를 드릴게요. 영화 허슬러는 2008년 몰기지 론으로 인한 금융위기 전후를 시대 배경으로 당시 스트립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사기를 공모해서 돈을 갈취하는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이 영화를 범죄 장르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범죄 요소 못지않게 극중 여자 캐릭터들의 우정을 꽤 공감 있고 설득력 있게 다룬 그런 여자들의 우정 이야기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기 행각 전개도 물론 흥미진진하지만 그보다 영화가 끝난 후에는 오히려 여자 캐릭터들 간의 인간관계와 복잡하게 얽힌 심리, 우정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진하게 여운으로 남더라고요. 여자들의 우정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고요. 범죄에 대한 영화일 수도 있고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 버블 경제로 흥청망청 돈을 쓰며 인간을 상품화해서 사고파는 그런 추락한 시장의 단면을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물론 미화한 버전이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살짝 야하긴 하지만 여전히 멋진 언니 제니퍼 로페즈의 화려한 봉댄스 장면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실화를 배경으로 제작됐어요. 영화 첫 장면에서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지난 화요일인 2020년 1월 7일자에 제니퍼 로페즈가 연기한 캐릭터인 라모나의 실제 모티브가 된 것으로 알려진 여성 사만타 바바시가 허슬러 제작사들을 포함해서 이 영화의 제작, 홍보, 마케팅, 배포에 관여한 기업들과 개인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그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4천만 US 달러, 한화로는 약 46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기했습니다. 피소된 제작사들 중에는 제니퍼 로페즈와 베니 메디나가 설립한 영화 제작사인 뉴리칸 프로덕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사만타 바바시를 원고라고 칭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원고는 허슬러 제작사들을 포함한 피고 측이 그녀의 동의 없이 그녀의 이미지, 캐릭터 혹은 정체성을 무단으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해서 그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고 영화 속 일부 장면에서 실제와 다르게 그녀를 무책임하게 묘사해서 그녀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그녀가 제출한 고소문에 의하면 영화에서 실제로 본인이 일하던 스트립클럽이나 법정 구형에 대한 내용 등 본인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제작한 영화임이 분명하고 실제로 영화 제작사나 홍보사 측에서도 2015년도 뉴욕 매거진에 실린 이 원고에 대한 기사를 토대로 영화를 제작했다는 부분을 대대적으로 영화 홍보나 마케팅에 활용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영화에서는 제니퍼 로페즈가 연기한 라모나라는 캐릭터가 미성년자 딸과 함께 사는 집안에서 고객의 술에 몰래 탈 약을 제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는 원고 주장에 따르면 실제와 다르고 원고는 그렇게 무책임한 행동은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그녀의 고소장을 보면 영화 제작사들은 원고를 찾아와서 그녀 이야기를 영화하는데 동의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원고는 이를 거절했다고 해요. 이러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영화를 제작했다는 주장이죠. 근데 이게 사실이면 정황상 영화 제작사들은 원고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걸 알면서도 침해를 단행한 셈이라 그 침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원고 측은 영화 제작사들이 원고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그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해서 만든 영화를 전 세계적으로 상영함으로써 약 1조 5천만 US 달러, 한화로 약 1742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그녀의 권리를 매수하는 데는 6천 달러, 700만 원도 안 되는 약 697만 원에 매수하려는 꼼수를 섰다며 그녀의 권리 침해에 대한 손해로 2천만 US 달러, 그리고 그 행위의 괘씸함에 대한 징벌적 손해로 동일한 금액인 2천만 US 달러를 덧붙여서 총 4천만 US 달러를 청구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녀는 고소장에서 그녀의 이미지나 캐릭터하고 관련된 영상이라든지
관련 광고, 홍보 제작물을 배포, 상영, 홍보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금지해달라라는 금지 명령과 그러한 영상, 광고나 홍보 제작물 일체를 그 카피를 원고에게 반납할 것을 명령해달라라는 그런 명령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물론 변호사 비용 지급도 같이 청구했죠. 여러분, 다툼에는 양쪽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겠습니다. 그녀가 본인의 이미지나 캐릭터를 사용하는 데 동의하는 대가로 제작사 입장에서 봤을 때 터무니없이 높은 액수를 불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대가가 정당한지 여부는 동의를 하는 주체의 판단에 따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본인 자신의 이미지나 캐릭터, 정체성을 영화화하는 데 대한 금전적인 가치가 어느 정도면 적절할지에 대한 판단이니까요. 본인이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한 동의를 구하는 협상이 결렬되었다면 원고가 고소문에서 주장한 것처럼 원고의 이미지나 캐릭터의 허구성을 많이 가미해서 충분히 실제 인물과 구분되는 어떤 제3의 허구 캐릭터로 영화를 제작했어야 맞을 듯 합니다. 영화 제작을 통한 창작의 자유, 그로 인한 관객 입장에서 볼거리가 다양해지는 콘텐츠의 다양성,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느끼는 어떤 감정, 생각, 감동의 풍요나 경제적인 이익 창출 등 영화를 제작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영화 제작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서 이루어진다면 어느 가치가 우선시 되어야 할까요? 물론 이에 대한 고민은 일률 편적일 수 없고 양측의 가치 형평을 저울질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을 겁니다. 다만 이를 고려함에 있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우선됨으로 인해서 역사의 어떤 메시지가 왜곡되거나 국민의 알 권리가 왜곡되는 등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지 않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소송은 그 추이를 지켜볼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 원고 측에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고요. 그에 대해서 피고 측 답변서는 아직 제출 전으로 알고 있어요. 해당 건이 뉴욕주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이므로 뉴욕주 민사소송법상 답변서의 제출 기한과 규정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에 따라서 제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피고 측 답변서와 이를 토대로 한 추후 재판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팔로우업을 할 예정이에요. 물론 재판이 더 진행되기 전에 합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겠죠. 개인의 이미지, 캐릭터, 정체성에 대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그런 권리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소송건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